제31항 외형적이고 육체적 안녕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득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 무차별 혹사시키는 악덕 기업주들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이다. 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핍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활동은 훈련과 실행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으나 이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 한해서 그러하다. 따라서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휴식 시간은 노동의 질, 작업 시간과 작업 장소의 환경, 노동자들의 체질 자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채석 작업이나 철, 구리 따위의 지하 자원의 발굴 작업은 건강을 해치는 힘든 노동이므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역시 계절에 따라서도 작업량과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계절에는 쉽게 견딜 만한 노동이 다른 계절에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너무 고된 작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체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나 적합한 노동을 부녀자나 연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연소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힘을 기르기까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사춘기에 발산하는 힘은 한창 자라나는 풀과 같아서 조속히 발육시켜버리면 그 힘이 빨리 소모되며 나아가 연소자에 대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직종의 노동은 원래 가사를 돌보는 데 적합한 부녀자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 여자들은 온유한 성품의 여성다움으로써 정절을 훌륭히 지키며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타고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규범은 꼭 지켜져야 할 일반 원칙이다. 즉,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식은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은 휴식으로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맺은 모든 협약에는 노동자들에게 정신과 육신의 휴식을 보장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것과 달리 합의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대해 지고 있는 의무들을 저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 절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32항 이제 우리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상반되는 양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올바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흔히 말하기를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고용주는 합의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할 바를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합의한 임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계약한 작업을 완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의가 저질러지며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할 뿐이고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 전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사태를 관찰할 줄 모르고 또 결정적인 몇 가지 고려해야만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한다는 것은 생활의 다양한 요구, 특히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얻어먹으리라.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인격적인 특성과 필연적인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인격적인 특성이라는 이유는 활동의 힘이 인격 안에 천부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그 힘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특성이라 함은 노동의 결과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또 생명 보존이 자연에 의하여 부여된 불가피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적인 특성에 비추어서만 고찰해 본다면 노동자가 정당한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노동을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해서 적은 임금에 만족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마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특성과 함께 필연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논리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 생명의 보존은 의무이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아무도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을 취득할 권리가 나오며 가난한 이는 노동으로 취득한 임금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양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분명하게 결정하더라도 쌍방 간의 자유의사를 우선하고 능가하는 기본적인 정의가 항상 반영되어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미흡해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문제들이 있다. 작업시간 및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 시기, 장소에 따라 사정이 너무나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당사자들의 협동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는 국가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정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제33항 노동자의 임금이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 및 안락한 생활에 충분할 경우에 그가 현명하다면 쉽게 절약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하여 본성 자체의 충동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임금이 일부를 남겨 어느 정도의 재산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미 지적한 대로 침해될 수 없는 사유재산권은 노동자 문제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법은 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재산을 소유한 국민의 수요가
가능한 한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몇 가지 큰 혜택이 뒤따를 것이다. 우선 국가의 재화가 더욱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혁명은 사회를 두 계층으로 분리하였으며 큰 차이로 벌어지는 두 계급으로의 분열을 만들어 놓았다. 한 계층은 굉장히 부유하여 막강한 세력을 지닌다. 온갖 종류의 생산과 교역 체계를 장악함으로써 부의 모든 원천을 독점하고 국가의 운영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계층은 가련하고 힘없는 수많은 대중이다. 이들은 생활고에 쪼들려 마음이 조급하고 항상 소요에 쉽사리 휩쓸린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안정된 재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근면해진다면 두 계층은 서로 간에 점차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부유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혜택은 땅에서 훨씬 많은 소득이 산출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토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면 더욱 기꺼이 또 열심히 수고한다. 더욱이 토지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양식뿐 아니라 안락한 생활을 마련해 준다는 기대감 때문에 자기가 손수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된다. 농토에 대한 이 같은 마음가짐이 땅의 소출과 국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는 쉽게 이해된다. 그 결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는 세 번째 혜택이 생긴다. 왜냐하면 고국이 대체로 편안한 생활을 마련해 준다면 자기 고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이 각종 세금의 과도한 부과에 의하여 고갈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그러한 혜택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가는 그것을 폐지할 수 없으며 다만 재산의 사용을 규제하고 또 공동선과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가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각 사람들에게서 그가 바쳐야 할 것 이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제34항 결국 고용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가난한 이들을 적절히 도와주고 두 계층을 서로 접근시킬 수 있는 단체들을 통하여 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공헌할 수 있다. 그런 단체들로서 상부상조의 사회단체, 노동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갑작스런 불상사를 당하거나 고질병을 앓거나 그 밖의 사고를 겪게 될 때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설 단체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으뜸가는 단체가 노동조합이며 이 협동단체는 다른 모든 단체가 지니는 기능을 거의 다 간직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 협동체로부터 여러 가지 현저한 혜택을 누렸다. 그 단체는 숭룡공들에게 큰 이득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념비적 업적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기술 자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새로운 생활 풍습이 형성되어 일상생활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단체는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적응되어야 한다. 이 같은 조직체가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그 숫자가 증가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이 협동단체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결성 시기, 합법성, 조직 방법,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5항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뼈저린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활동을 다른 사람의 활동과 연합시키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성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겠기 때문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또한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다. 이 자연적 성향으로 인하여 인간은 큰 사회단체인 국가 및 다른 개별 단체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개별 단체는 분명히 작고 불완전하지만 참다운 사회단체이다. 이 개별 단체들과 국가 사이에는 각기 그 직접적인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국가의 목적은 보편적이며 공동선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 각자가 적절한 비례에 따라 그 공동선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이 때문에 국가는 공적 사회라 불린다. 공적 사회로 말미암아 성 토마스 대 아퀴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친교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다른 사회단체들은 그 구성원들만의 사사로운 이익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체라 불린다. 성 토마스 대 아퀴노의 말을 빌리자면 사적 사회는 둘이나 셋이 공동 교역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적 사회 단체들이 국가 안에서 형성되고 또 많은 부분으로서 존재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또 단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그 결성을 금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단체 결성을 금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존재 자체에 모순을 초래한다.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유래도 바로 사회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단체가 정의의 공정성과 국가의 안전에 명백히 상반되는 목적을 획책하려 할 때 국가가 그 결성을 금지함으로써 또는 이미 형성되었다면 그 단체를 해체시킴으로써 반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이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점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은 올바른 이성에 부합될 때만 또한 따라서 하느님의 영원한 법에 일치될 때 한해서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36항 이제 교회의 권위와 신도들의 신심이 탄생시킨 수많은 형태의 수도회, 협동단체 및 그 밖에 다른 사회단체들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는 역사가 증거한다. 이 단체들을 오로지 이성에 비추어서만 고찰해 보더라도 그것들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말미암아 분명히 합법적인 단체이다. 더욱이 이 단체들은
종교와 결부된 것이므로 오직 교회의 권위에 예속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 단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그것들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하며 또 필요하다면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국가가 그 단체들을 장악하고 실정법에 예속시키며 법인체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유재산을 강탈함으로써 그 단체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그 단체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교회 및 그 단체의 각 구성원들 그리고 그 단체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하고 악독한 강탈 행위를 통탄해 마지 않는다. 더군다나 결사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드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평화를 유지하며 많은 이득을 주는 가톨릭 단체들의 결성이 금지당하고 또 종교와 국가에 해를 끼치려고 공공연하게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결사의 권리가 널리 주어지고 있는 현 사태를 볼 때 더욱 통탄스럽다.